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인문학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인문학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인문학하고 조금 친해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인문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시작을 하지요. 저는 이름이 안상헌이라고 합니다. 하는 일은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슬라이드에 보고 계시는 이런 책들이 제가 쓴 책들입니다. 주로 독서와 인문학, 이런 분야에 대한 책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을 쓰다 보니 아무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이 생겨서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문학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인문학과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문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큰 도움이 되는 학문이거든요. 네,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걸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문학 공부에 다가갈 것인가. 그 점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학문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두 계열이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만 되어도 이과와 문과를 구분을 하죠. 이과는 뭘 공부하느냐? 자연을 공부합니다. 탐구 대상이 자연이죠. 반면 문과는 탐구 대상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것은 자연을 공부하느냐, 사람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이과와 문과로 나눕니다. 인문학은 그럼 어딜까요? 당연히 문과겠죠. 이 문과 전체를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큰 의미에서는 그렇고요. 근데 문과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이라는 두 계열로 또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를 공부하는 거죠. 사회에 있는 게 보면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 원리를 공부하는 게 경영학이죠. 그리고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그건 행정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 경제 법칙을 탐구하는 것이 경제학이죠. 이처럼 사회를 공부하는 분야가 있고요. 사람 그 자체를 공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걸 인문학이라고 하죠.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자, 퀴즈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요즘 시대 분위기와 관련된 문제인데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 세 글자입니다. 구글, 유튜브, 아마존, 아이튠즈, 넷플릭스 등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미래의 부는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자주 되고 있죠. 이 말은 기차역과 관련된 개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미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정답을 알고 있겠죠. 답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원래 플랫폼이라는 말은 기차역에 있는 대합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기차역에 가면 티켓팅을 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책도 좀 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 플랫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 개념이 조금 확대되어서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오프라인을 떠나서 온라인에서도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지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 플랫폼이
요즘 시대에 중요해졌느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죠. 활동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라는 사이트만 봐도 거기에 접속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동영상을 보고 뉴스를 보고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게다가 물건도 사죠. 거기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광고 활동이 일어나고 비즈니스가 펼쳐집니다. 네이버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은 수입의 87% 정도가 광고 수익이라고 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활발한 경제 활동 때문에 돈이 좀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 요즘 플랫폼이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플랫폼을 잘 만들어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사람이 뭘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때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플랫폼이 중요해졌죠. 그럼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말은 결국 또한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도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게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일 겁니다. 인문학을 분야별로 좀 나눠보면요.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이게 있습니다. 철학, 문화, 역사, 예술, 언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보면 이게 전부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이거든요. 이 인문학의 분야들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인문학의 핵심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이고요. 두 번째는 문학, 세 번째는 역사입니다. 천천히 훑어보죠. 우리 대학에 가면 인문대학이라는 단과 대학에 가면 철학과가 있습니다. 그 철학과에서 뭘 공부할까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철학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철학과를 다니면 철학관을 차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깊은 연관은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자, 철학은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 흔히들 지혜를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 하면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그 필로소피라는 말의 어원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은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따지고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걸 잘 할 때 생각이 깊다,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철학은 사람의 생각을 깊게 만들어주는 학문입니다. 문학은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보통 문학이 소설, 시, 에세이 이런 걸 말하죠. 여기에는 주인공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람의 이야기죠. 역사는 뭘 배웁니까? 사람의 과거를 배우죠. 이미 과거에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문학이라는 학문은 사람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문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인문학이 뭐냐? 사람이다. 사람을 공부하는 거다. 그러면 사람을 공부해서 뭘 하느냐? 사람을 알아야 일을 잘할 수 있고 사람을 알아야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고 결국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죠. 그게 인문학의 힘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기 때 태어나면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주 좁아요. 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과정이죠. 그게 공부입니다, 공부. 여러분들께서는 교과서 공부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과서 힘들고 어려운 것, 괴로운 것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로 공부라는 게 아주 재미있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지식이 축적되다 보니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공부가 좀 괴로워지는 거죠. 하지만 인문학이라는 공부는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지혜롭고 더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문이 걸어온 길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걸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신화입니다. 신화도 학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원시 시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죠. 원시인들은 인간보다 위대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자연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그 대단한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늘에 번개가 치고 바다에 태풍이 불고 땅이 갈라지고 놀라운 짐승들이 나타나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자연의 현상들을 신의 이름을 빌려서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가 신화입니다. 물론 이건 상상력이죠. 실제로 신이 하늘에 제우스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상력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철학이라는 분야가 성장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따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제우스가 있다고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철학이죠. 그래서 철학이 모든 학문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학문이 발달할 수가 없고요. 공부도 재미가 없습니다. 철학이 성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이만큼의 문명을 이뤄놨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거뒀고 지금은 우리는 뭐 AI 기술이 발달해서 AI가 인간을 능가할 만큼 과학기술이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과연 이 과학의 성장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가? 진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AI 기술이 등장하고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해지고 이러면서 인간들이 살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배울 것들이 더 많아졌고 일자리는 점점 적어지고 있고 게다가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다시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을 들고 와서 과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게 인문학이거든요. 과학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문학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학도 인간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자연도 보존하고 인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학과 인문학의 결합, 이게 융합이죠. 융합은 썩는 거잖아요. 과학도 필요하고 인문학도 필요하다. 이게 요즘 시대에 말하는 융합의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인문학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시대마다 인문학의 내용이라든지 인문학의 성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 주제는 결국은 인문학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죠. 자, 융합의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인문학을 어떻게 다가가고 접근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인문학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무엇인가를 보거나 무엇인가를 경험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의미 해석을 하려고 시도해요. 만약 의미 해석이 안 되면, 다른 말로 이해가 안 되거나 깨닫는 게 없으면 재미없어 합니다.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일은 괴롭죠. 이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의미 해석이 잘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훈도 있고 깨달음도 있습니다.
재미도 있으면 더 좋겠죠. 이런 게 의미입니다. 나는 저거 하면서 참 재밌었어. 재미를 느꼈죠? 그건 의미 있는 겁니다. 난 저거 하면서 뭔가를 배웠어. 배우는 것도 하나의 의미거든요. 난 저거 하면서 참 행복했어. 행복하다는 것도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인문학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죠. 인문학 공부를 하면 세상이 의미 있게 이해됩니다. 해석이 잘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 국어책을 읽더라도 문학 작품을 읽더라도 아 이게 이렇게 의미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잘 이해되면 그거 재밌으시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사람은 모든 경험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공부가 재밌으려면 그 의미 찾기가 잘 돼야 돼요.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림을 몇 개 가져갔어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아담과 이브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금단의 열매를 따게 됩니다. 이 보통 사과라고 알려져 있죠. 이 악마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따먹어서는 안 되는 사과 나무를 따서 사과를 먹는 바람에 신의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척박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사과죠. 이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바람에 금지를 어기는 바람에 쫓겨나는 이야기죠. 읽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면 이건 의미를 못 찾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의미 해석해야 되느냐? 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구나.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는 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딱 정해놨죠. 윤리와 법 같은 걸로. 근데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당하죠. 어, 벌을 받습니다. 그 모습과 관련이 있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징계에 관한 이야기, 금기를 어김으로써 징계받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죠. 그리고 또 뒤집어 보면 어때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금기를 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왠지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여기 또 담겨 있죠. 아,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호기심이 당겨서 하게 되는 동물인가 보다. 이렇게 또 의미 해석되죠. 하지 말라 그랬는데 꼭 하게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인간의 문학 작품이나 신화나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자주 등장하죠. 신화적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거죠,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 열어보지 말라 그랬더니만 꼭 열어보죠. 결국 나쁜 것들이 빠져나와서 세상에 이렇게 질병도 생기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고통도 오게 되고 질투도 퍼지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아가기 힘들게 되었다는 게 그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의미 해석할 수 있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건 사실은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의미 해석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정답이 없다라고 해요. 정답, 딱 정해진 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답은 있습니다. 뭐가 조금 더 현명하냐? 그건 있죠. 여러분, 인생의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누구는 이걸 하고 누구는 저걸 하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을 수 있죠. 해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가운데에 있는 그림은요.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파리스라는 사람이 양을 돌보고 있는데 3명의 여신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황금으로 된 사과를 파리스에게 주면서 이 사과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써놨죠.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여신들이 다 아름다우니까 파리스가 선택을 못해요. 그러자 여신들이 자기들만의 약속을 합니다. 헤라 여신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반면 아테나 여신은 지혜의 여신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지막 아프로디테 여신은 미의 여신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파리스는 뭘 선택했을까요? 네,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는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죠. 자, 이 파리스의 황금 사과와 관련된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이해됩니까? 파리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과 지혜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여러 개를 두고 하나를 선택하고 있죠. 이건 선택과 관련된 의미로 이해됩니다. 인간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아름다움도 갖고 자유도 갖고 평등, 평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 기준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겠죠. 연봉이 많은 직장, 칼퇴근이 가능한 직장, 복지 혜택이 좋은 직장,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선택했어요. 공무원은 월급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월급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안전을 선택한 거예요. 반면 사기업을 선택했다면 안정성보다는 모험, 시도 혹은 뭐 연봉 이런 걸 선택할 가능성이 많죠. 인간은 선택을 합니다. 이 파리스의 사과는 선택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겠죠. 게다가 또 파리스라는 젊은 사람은 아무래도 돈이나 권력보다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더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열려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잘 되고 의미 해석이 되면 재미있는 거죠. 세 번째 그림은요, 빌헬름 텔의 사과예요. 빌헬름 텔. 이 아들이 머리 위에 있는 사과의 화살을 써죠. 이건 한번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 자유를 위한 저항, 저항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이처럼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납니다. 그 이야기에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게 인문학 공부예요. 쉬운 문제 하나 드릴게요.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뉴턴의 사과입니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하죠. 그럼 이 뉴턴의 사과는 뭘 뜻해요? 과학, 자연의 법칙? 그런 걸 뜻하겠죠. 과학하면 또 우리 뉴턴 아니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은 스피노자의 사과나무예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의 뜻은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희망을 갖고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의미 해석되죠. 여러분들 이런 삶의 태도 참 부럽습니다. 그죠? 마지막 이 그림은 스티브 잡스의 사과예요. 스티브 잡스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 혁신 이런 이미지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사과는 애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이폰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변화와 혁신, 창의성.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인문학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의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의미 해석을. 이 의미 해석이 잘 되면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문학 공부는 뭔가 하나 배울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리고 이 의미는 아주 다양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수학과 과학은 정답이 있지만 인문학은 정답이 없습니다. 현명한 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인문학에서는 현명한 답, 이걸 얻기 위한 통찰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통찰력.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통찰력이 뭐예요? 통찰한다라고 했을 때 꿰뚫어 본다라는 말이죠. 꿰뚫어 본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딱 보면 알겠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죠. 이런 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하는 눈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요거 한번 생각해 두실게요.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상. 현상이라는 말은 눈앞에 나타난 어떤 것들을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눈앞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모두 현상이에요. 그럼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사물이나 어떤 사건의 실체적 숨겨져 있는 근본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본질이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숨겨져 있는 실체예요. 그리고 이 본질에 의해서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요즘 과소비를 많이 한대요. 비싼 옷을 많이 산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비싼 옷이 잘 팔려요. 이건 현상이에요. 그 뒤에 숨어 있는 본질이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막 억눌렸던 그 소비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그게 본질이죠. 우리는 현상만으로 세상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본질을 찾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 것은 현상이죠. 왜 화를 냈을까요? 그 원인은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래서 화를 내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걸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찰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걸 갖추는 게 인문학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야 현명해질 수 있으니까. 자, 이 사람 이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2500년쯤 전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말이요. 보이는 것은 모두 허상이다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허상이래요. 허상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가짜다 이런 뜻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이는 게 다 허상이래요. 지금 제가 눈에 보이시죠? 제가 허상이고 가짜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이걸 너무 글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봅니다. 근데 보는 게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 감각이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물이 들어있는 컵에 나무 젓가락 같은 거 한번 살짝 넣어 보실래요? 젓가락이 어떻게 되죠? 꺾어져 보이죠? 꺼내보면 곧은 젓가락인데 물이 담겨 있는 컵에 넣으면 꺾어져 보입니다. 길 가는 친구가 보이길래 뛰어가서 뒤통수를 탁 쳤어요. 그 사람 뒤를 딱 돌아봤는데 친구가 아니에요. 분명히 친구였는데 우리 눈이 우리를 속이죠.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 그걸 믿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숨어 있는 본질, 그걸 찾아라 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여러분, 감각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그 뒤에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파르메니데스가 한 말은 그 말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걸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 그렇다면 인문학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려는 그런 학문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자꾸만 그를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깊어질 수가 있겠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미를 찾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인문학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에서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이런 시험 문제를 치고 있어요. 인적성 검사라는 시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역사 에세이를 써야 돼요.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몽골과 로마 등 두 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와 현대차가 세계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두 제국에서 배워야 할 점에 대해 쓰시오. 자, 이거 인문학 문제죠. 인문학 중에서도 무슨 분야의 문제예요? 역사 문제죠. 그런데 이 인문학의 역사 문제가 그냥 역사만 묻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몽골과 로마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죠. 현대자동차는 몽골과 로마라는 두 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것은 기본이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했죠. 게다가 땅을 떠나서 로마 가지고 있던 문명, 문화가 유럽으로 전체로 퍼졌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문화가 전 세계로 지금 우리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로마가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 그걸 찾아내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막 뻗쳐나가는 상황이죠. 로마 제국에서 무엇을 배워야 현대자동차가 더 좋은 일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죠? 단순한 역사적 지식이 아니라 그걸 활용할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죠. 인문학은 뭔가 하나 알게 되고 그걸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1차적인 공부죠. 2차적인 공부는 그걸 활용해서 내 인생에, 우리 회사에,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 때 진짜 살아있는 공부가 될 겁니다. 이게 2차 공부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몽골과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로마는 엄청난 정복 전쟁을 했던 나라였죠. 그런데 그 정복한 나라의 문화, 그 지역의 풍습 이런 걸 인정해 줬어요. 뭐 자기가 직접 그 지역을 통치는 했지만 문명과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통합해 나갔죠. 그게 아마 큰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현대자동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인도에 진출했어요. 그러면 인도의 문화와 문명과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를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요건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인문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 시대의 인문학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활용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공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융합이 필요합니다. T자형 인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알파벳 대문자 T자가 두 가지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의 선은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뜻합니다. 또 하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과 소양 이런 걸 뜻하죠.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인문소양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그리고 인문소양 두 가지가 합치죠. 그게 T자형 인재의 모습입니다. T자는 두 선이 만나잖아요. 만나는 곳에서 융합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죠?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책을 많이 읽은 것만으로는 뭘 할 수 있나요? 그러게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다른 나라의 풍습이나 문화, 사람들을 자주 만났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여행에 관한 책을 쓸 수 있겠죠. 그게 융합이죠. 하나의 오랫동안 했던 전문 지식과 기술이나 활동이 있다면 그것과 연결되는 자기만의 독특한 또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만나면 다른 사람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T자형 인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학기술과 인문학이 결합되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T자형 인재라는 말도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T자형 인재가 융합 시대에 자꾸 필요해지는 이유는 감정자본주의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감정자본주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여러분 돈줄 내준다는 말 아세요? 어떤 사업가가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착하다, 훌륭하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막 해줘요. 예를 들어서 치킨집 사장님이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매일 치킨 한 마리씩을 막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좋은 일이죠.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치킨집 사장님이 훌륭한 분이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해서 그 주문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장사가 잘 되겠죠. 돈줄 내준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우리 시대죠. 반면 갑질했다라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요? 불매운동을 각오해야죠. 사업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게 감정자본주의예요. 고객들의 감정이 뭔가를 사고 파는데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 이런 시대에는 고객들의 감정이 중요하죠. 결국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뭔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팔아도 사람을 알아야 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해도 사람을 알아야 되고 제품을 만들 때도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려면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감정자본주의 시대는 사람이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자, 이 말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티브 잡스가 한 말입니다. 애플의 모든 활동은 공학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명한 말이죠. 이건 융합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폰을 만들고 나서 한 말이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고 나서 공학기술에다가 인문학을 결합시켜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사실 이게 인문학의 쓸모, 활용이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이폰이라는 전화기, 스마트폰에는 공학 기술들이 엄청나게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기능, 터치 스크린 기능,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SNS 기능, 뭐 알람 기능, 카메라 기능, MP3 기능, 온갖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건 공학 기술의 집약체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문학도 있습니다. 도대체 인문학이 뭘까요,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은 뭘까요? 사람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사람이 뭐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를 알고 만들어야 그런 기능과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이폰을 처음 만들 때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에 엄청 신경을 썼다 그래요. 왜냐? 사람들은 예쁜 제품을 갖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디자인이 중요한 거죠. 게다가 심플하게 버튼 하나만 넣어놨어요. 예전에는 막 누르고 복잡했는데 아이폰이 나오고부터 뭔가 심플하고 단순해졌죠. 단순의 미학을 추구합니다. 복잡한 기능 필요 없다 이거예요. 쉽게 감각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덕분에 아이폰이 크게 성공을 했죠. 이건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학기술만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기술이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술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기술력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필요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기술력이 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공학기술과 인문학의 결합, 이게 융합이죠. 그렇다면 인문학은 이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힘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 인문학이 간절하게 필요해요. 사람을 알아야 장사를 잘하고 사람을 알아야 대화를 잘하고 사람을 알아야 제품을 잘 만들고 잘 팔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알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죠.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사람을 모르면 갈등과 다툼만 많아질 뿐이겠죠. 이게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인문학은 사람이 하는 활동이에요. 당연히 사람은 재미있는 활동, 깨달음이 있는 활동, 즐거움이 있는 활동 이런 걸 찾겠죠. 그래서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하려면 모든 사건이나 모든 경험에서 의미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함으로써 현상을 넘어서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